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역사에서 배워라 투자의 전설이 강조한 역사의 중요성. 2018년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1월에 이 600피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을 거듭했고,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자 급기야 1,900피까지 떨어졌다. 새로운 투자처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도 연초에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일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이번 장에선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유명 투자자가 역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수익을 낸 거물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에 대해 배우면 2018년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미음 피셔 부자 이야기. 이번 장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필립 피셔와 켄 피셔 부자다. 아버지 필립 피셔는 20세기 중후반의 활약한 투자자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다음에 기업 가치가 오를 때까지 매우 장기간 기다리는 성장주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의 아들 필립 피셔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산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창업해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물급 투자자다. 경제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아버지 필립 피셔가 평생 조그만 사무실에서 혼자 일했던 것과 달리 아들 켄 피셔는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만들었고, 2014년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미국 자산 순위 240위에 오르기도 했다. 내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거든. 이들 부자는 둘 다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책도 열심히 써냈다. 필립 피셔는 1958년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냈고, 1975년에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를 펴냈다. 두 권 모두 성장주 투자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켄 피셔는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책을 펴냈는데 2008년에 나온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 시장을 이기다와 2017년에 나온 역발상 주식 투자가 대표적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이 두 사람의 투자 철학은 매우 다르다. 필립 피셔는 소수의 기업을 치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만을 추려낸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선택한 기업에 한번 투자하면 수십 년 동안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는 스타일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모토로라 같은 주식이 대표적이다. 필립 피셔는 1956년부터 모토로라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기 시작한다. 감당할 수 있겠어? 직접 모토로라의 창업자와 CEO, 그리고 다른 임원들과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그가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경영자의 열정과 자질이었다. 1956년에 처음 모토로라 주식을 사들였을 때의 주가는 $42였다. 그리고 그가 모토로라 주식을 판 건 40년도 더 지난 2000년이었는데 당시 주가는 $10,000에 달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가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이유다. 아버지 필립 피셔가 경영자의 자질과 회사의 역량을 믿고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반해 켄 피셔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분산 투자를 실천하는 투자자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기업에 돈을 나눠서 투자한다. 기술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이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기업의 전체 투자금의 5%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투자한 기업 중 몇 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수익률이 플러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상쾌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매년 계속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씩만, 단 몇 %만이라도 앞서 나가기만 하면 엄청난 성공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피셔 부자의 책을 읽다 보면 투자의 대가들에겐 세상과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제서나 투자서로 분류되는 책들이지만 마치 철학 분야의 책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투자도 일단 고수의 경지에 오르면 실무적인 기술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중요해진다. 확실히 살아있네.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을 안기고 있으며 미래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주식시장만큼 군중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도 없다.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건 그만큼 인간 집단의 특징과 인간, 개인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특히 아들 켄 피셔는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잘 풀어냈다. 오케이, 거기까지. 사실 켄 피셔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때로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시니컬한 인물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적어도 대중매체와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냉소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그만큼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 왜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가? 켄 피셔의 책을 읽으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하지만 정작 왜 지나간 일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켄 피셔는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경제와 금융의 역사를 알기 위해 필요한 고전 수십 권에 대해 소개하며 각각의 책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요약하고 있다.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책들의 목록만 보더라도 그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듯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켄 피셔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 다룬 수십 권의 책을 소개하고 또 책 곳곳에 과거의 사례를 인용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과거 역사를 통해 비슷한 사례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허둥대지 말라. 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처럼 당황하고 허둥대며 비이성적으로 대응한다. 정신 차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켄 피셔는 당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거의 세상이 망한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져서 기사를 써댔지만 사실 알고 보면 20세기 이후만 놓고 봐도 그 정도 규모의 금융공황은 몇 차례나 있었다고 말한다. 1929년에 시작되어서 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80%나 빠져버린 대공황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으로 치면 이 600피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5년 만에 500피까지 떨어진 셈이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닷컴 버블이란 엄청난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 당시 한국만 보더라도 1996년에 설립된 코스닥이 2000년대 초반엔 이 800피까지 치고 나갔다. 200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롱기술이란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랬던 코스닥이 버블이 꺼지면서 불과 2년 만에 300피까지 떨어졌으니 그 당시 주식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폭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 켄 피셔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투자자들과 대중매체, 전문가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각종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공황,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많은 위기를 거치고도 결국 세계 경제는 제자리를 찾았고 성장을 계속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다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악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앞서 말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는 그때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과 금융업계의 탐욕이 금융위기를 부른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회계 관련 법률을 바꾸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성급하게 고친 것이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켄 피셔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의 관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남들이 다 맞다고 믿는 것들이 진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실에 대해선 꼼꼼히 따지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는 책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게 과연 정말로 그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해로운지,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성장이 힘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냄새가 났어. 무슨 냄새? 일반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유가가 오르면 경제 성장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통계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두 번째 조언은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런 사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라는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만의 독특한 분석 기법을 만들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왔다. 그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그가 닷컴 버블 직전의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자신만의 분석 기법을 사용해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걸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는 우리의 뇌에는 아직도 원시 시절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도마뱀 뇌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마뱀 뇌란 개념은 우리 인류가 파충류에서부터 포유류를 거쳐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해왔지만 아직까지 파충류와 포유류 시절의 습성이 일부분 남아있다는 이론이다. 기분 상했으면 쏘리. 도마뱀 뇌는 우리 뇌에서 뇌간 부분을 가리킨다. 대뇌 피질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비해 이 도마뱀 뇌는 사람을 충동적인 판단과 근거 없는 공포로 이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도마뱀 뇌를 잘 제어해야만 인생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켄 피셔는 도마뱀 뇌를 제어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이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세상 물정을 몰랐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는 걸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진화한 우리 인류의 뇌에는 조금의 위험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본능과 한번 옳다고 믿는 것은 계속해서 믿으려는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다. 누구인가?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원시적인 본능 때문이다. 무분별한 공포와 확증 편향이 당신을 집어삼켜 이성적인 판단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도마뱀 뇌를 잘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테리 버넘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를 읽어보길 바란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조언이 켄 피셔가 줄곧 이야기하는 자신만의 투자 비결이다. 주변 사람들이 믿는 걸 그대로 따라 믿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인간 군상의 모습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했던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또한 그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남들은 모르는데 자신만 아는 사실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와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자세 덕분이었다.